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내리쳤다. 초란의 종아리에 붉은 자국이 번진다. 이 계집아, 손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마님의 고함이 마당을 찢는다. 복칠은 도끼를 떨어뜨리고 그 한 대 한 대를 대신 맞는 듯 숨을 삼켰다. 그는 마당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마님, 사람을 짐승보다 험하게 다루지 마시옵소서. 피가 터지는 채찍에도 복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바보라 불리던 자가 세상을 울렸다.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복 받으실 겁니다. 옛날 옛적의 함경도 변방의 깊은 산골에 서씨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 허름한 움막에는 복칠이라는 머슴이 살았는데 입을 열면 말이 더듬어 사람들은 그를 바보 복칠이라 놀렸습니다. 허나 복칠에게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짐승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소가 슬퍼하면 눈빛만으로 알아차렸고 말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짚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서시댁 가축들은 그의 손길 아래 하나같이 살이 올랐고 주인 영감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걸음 무렵 서울서 온 장돌뱅이가 허름한 가마를 메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양반댁 마님, 서울서 팔려온 하녀 하나 사시겠소? 마님이 가마 안을 들여다보더니 은자 몇 냥에 그 여인을 들였으니 이름을 초란이라 하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초란을 본 순간 복칠은 소염을 담던 바가지를 놓칠 뻔하였습니다. 누더기 무명옷을 걸쳤으되 얼굴에는 양갓집 규수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바느질이나 글씨를 쓰던 손 같았습니다. 허나 저고리 틈으로 비치는 목덜미와 팔뚝에는 붉은 매자국이 얼기설기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칠은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인 잃은 개의 눈빛을, 어미 잃은 송아지의 울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성미가 급하고 매정한 분이라 초란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첫날 초란이 장독대를 닦다 녹그릇을 깨뜨리자 마님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 계집아, 손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회초리가 초란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초란은 소리 없이 매를 맞았으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초란이 밥을 태우자 마님이 부엌으로 달려들어 뺨을 갈겼습니다. 서울서 왔다는 게 이것밖에 못하느냐? 복칠은 장작을 패다 말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도 소나 말처럼 마음이 있거늘 어찌 저리 함부로. 닷새째 되던 밤 눈발이 세차게 휘날렸습니다. 복칠은 외양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초란이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에 소복이 내려앉고 달빛이 눈물을 비추니 얼음꽃 같았습니다. 초란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보았으니 달빛에 반짝이는 금빛 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칠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본래 천한 신분이 아니었구나. 무슨 사연이 있어 이곳까지 팔려왔구나. 그날 밤 복칠은 움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달빛에 반짝이고 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바보라 불리는 이 몸이 돼 저 사람만큼은지 지켜보리라.
복칠은 다짐하였습니다. 말은 제대로 못하되 마음 하나만은 진실하리라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도리라 하고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이며 금빛 비녀가 거대한 비밀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다만 눈보라치는 겨울밤 무릎을 껴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연의 첫 매듭이 묶였으니 앞으로 어찌 풀려나갈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초라는 서시댁 살림살이에 익숙해졌으되 마님의 매질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란이 장독대에서 항아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장독대가 기울어지며 곡식서 말이 마당에 쏟아졌고 된장 항아리가 깨어져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마님이 불이 나게 달려나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러나 마님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초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옥비녀를 훔쳐갔지?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더니 장독대에 숨겨둔 것을 내가 들켰구나. 초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결코 하나 마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년, 곡식을 망친 것도 모자라 귀한 폐물까지 훔쳐가다니. 마당에 머슴들과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님은 사람을 시켜 굵은 새끼줄을 가져오게 하고 초란의 손목을 뒤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내 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회초리가 아닌 가죽 채찍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지켜보던 복칠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마님, 복칠의 더듬거리는 목소리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보 복칠이 왜 나서느냐? 마님이 눈을 부라렸으나 복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란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마님, 사람을 짐승보다 험하게 다루지 마시옵소서.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머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가 미쳤나? 감히 마님께 대드는가? 마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주인 앞에서. 복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대신 맞겠사옵니다. 저 사람은 억울하옵니다. 마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대신 맞겠다고? 좋다. 그럼 20대를 맞아라. 복칠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고리를 벗어 등을 내보였습니다. 야윈 등뼈가 드러나고 예전의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채찍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철서? 첫 대가 복칠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살같이 터지고 붉은 핏줄이 솟아올랐으나 복칠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2대, 3대, 10대가 지나자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되 복칠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란이 묶인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 하나 복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20대를 다 맞고 나자 복칠은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하인들은 초란에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바보 덕분에 살았구나.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초란은 복칠을 움막으로 옮겨 등에 찬물을 적신 헝겊을 올려주었습니다. 복칠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초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왜 저를? 복칠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복칠이 잠든 사이 마님이 다시 초란을 불러냈습니다. 내 놈이 폐물을 훔친 것이 분명하다.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초란은 애원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초란을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한밤중 복칠이 눈을 떴습니다. 움막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초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늙은 하인에게 물으니 마님이 내쫓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복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갈 곳도 없는 사람을 내쫓다니. 그는 등에 상처도 잊은 채 외양간으로 달려가 낡은 도롱이를 걸치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꼬? 복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보라를 헤쳤습니다. 발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으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피가 배어나오는 등을 감싸 안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복칠은 결심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비록 이 몸이 바보라 불릴지언정 한 사람의 목숨만큼은 지켜내리라 하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으나 복칠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칠은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얀 눈발이 얼굴을 때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란, 어디 계시오?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소나무 아래 움츠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초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힌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초란. 복칠이 달려가 도롱이를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초란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복칠 어인 일로 가만 계시오. 제가 모시겠소. 복칠은 초란을 업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오두막 사냥꾼이 쓰다 버린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바람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가십시다. 바람 덜한 곳이요. 복칠은 초란을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은 점점 깊어졌고 발목까지 빠졌으나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예전에 소를 산에 풀어놓을 때 지나다녔던 길이라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골짜기 끝에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으되 벽은 아직 튼튼하였고 문은 덜컹거렸으나 바람은 막을 만하였습니다. 복칠은 초란을 안으로 들여 벽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기다리시오. 불을 피우겠소. 복칠은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고 오두막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불씨가 일었고 작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란이 불빛 아래서 복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도롱이를 적시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되 눈빛만은 따뜻하였습니다. 복칠 왜 이리까지 초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칠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도와야지요. 그것이 도리이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위를 피하고 내일 아침 마을로 내려가면 되옵니다. 제가 아는 이가 있으니 도움을 청하겠소. 초란이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금빛 비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시댁에서 쫓겨날 때 떨어뜨린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비녀를 초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으셨소?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복칠은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습니다. 해가 뜨면 찾아보겠소.
분명 눈 속에 있을 것이요. 초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눈에 묻혔을 텐데 그래도 찾아야지요. 어머니의 물건이라면. 불길이 점점 커지며 오두막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칠은 남은 힘을 짜내어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더 모아왔고 구석에 쌓인 낡은 가마니를 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곳에서 쉬시오. 소인은 불을 지키겠소. 초란이 복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복칠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이옵니다. 밤이 깊어가며 눈보라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불빛이 오두막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칠은 생각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상단주 임가후를 찾아가야지. 그분이라면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초라는 불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라. 언젠가 반드시.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었습니다.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하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 속의 오두막에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하여 서로를 지켜주며 새벽이 밝아오자 복칠은 초란을 오두막에 남겨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아의 방이 여러 곳에 붙어 있었고 관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 방 앞에 서서 글을 읽으려 하나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노인이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성의 재상댁에서 실종된 상속녀를 찾는다는구먼. 금빛 비녀가 증표라 하더라. 복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빛 비녀라니 초란이 잃어버린 그 비녀가 혹시 그것이 아닐까? 관원 하나가 들고 있는 그림을 보니 세밀한 꽃무늬가 새겨진 금빛 비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비녀를 본 자가 있으면 즉시 관아로 알리라. 상금은 은자 100냥이니라. 관원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냥이라니 그 큰 돈을 준다고? 복칠이 상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바보 복칠이다. 저놈을 잡아라. 서시댁 머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졸 둘을 데리고 와 복칠을 에워쌌습니다. 복칠, 내가 하녀 초란을 숨겼다며? 포졸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복칠이 고개를 저었으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말 마라. 서시댁 마님께서 고하시길 내 놈이 도둑 하녀를 숨겨주었다 하시더라. 복칠은 당황하였습니다. 서씨 마님이 초란을 도둑으로 몰아 관에 고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까지 씌워져 있었으니 잡히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갈 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복칠이 더듬거리자 머슴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보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느냐? 포졸이 복칠의 팔을 잡으려 하는 순간 복칠은 몸을 비틀어 뿌리치고 달렸습니다. 저놈이 도망친다. 잡아라. 고함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으나 복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산길로 뛰어올랐습니다. 초란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으나 복칠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오두막이 가까워질 즈음 뒤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과 머슴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산길로 올라갔다. 오두막이 있다고 들었다. 복칠은 오두막에 뛰어들어 초란을 깨웠습니다. 초란, 피해야 하오.
초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포졸이 쫓아오. 복칠은 초란의 손을 잡고 오두막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있었으니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저들은 이 길을 모를 것이오. 두 사람은 바위와 나무 사이를 헤치며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초란이 넘어지려 하자 복칠이 재빨리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두막이 비었다. 뒷산으로 도망쳤을 게다. 복칠은 소가 다니던 길을 떠올리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위 뒤로 숨어 숨을 죽이니 포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인 것 같다. 서둘러라. 한참을 더 올라가자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복칠은 초란을 동굴 안으로 이끌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렸습니다. 여기서 숨어 계시오. 제가 지키겠소. 초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복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또 도성에서 사람들이 금빛 비녀를 찾고 있다 하였소. 재상댁에. 초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상댁이라고?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복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란 그대는 혹시? 그때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방향을 바꿔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칠은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저들을 뿌릴 수 있을까? 산 위로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림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숨막히게 조용하였습니다. 복칠은 입구를 막아서며 초란을 뒤로 감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인 것 같다. 포졸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칠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금빛 비녀 어젯밤 오두막으로 오는 길에 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란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급한 마음에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될까? 복칠은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가 젖혀지며 포졸 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복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니오. 포졸이 칼을 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라. 서시댁 패물을 훔친 도둑년과 그 공범이 아니냐. 그때 나무 사이로 관복을 입은 관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온 재상댁의 집사였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관원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다가 초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여인은 관원이 다가서려 하자 복칠이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오. 포졸이 복칠을 밀쳤으나 복칠은 버텼습니다. 말해보거라.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관원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복칠은 주머니에서 금빛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비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관원이 비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밀한 꽃무늬와 봉황이 새겨져 있었고 비녀 끝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상댁의 것이 분명하다. 관원이 초란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대, 이 비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가? 초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관원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대 어머니의 성함은? 이씨 이청년이라 하였나이다. 관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청년이라면 재상대감의 외동딸이 아닌가. 동굴 안이 술렁였습니다. 관원은 초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정녕 이 늙은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은 재상댁에서 20년을 모셨던 집사 정한수이옵니다. 초란이 관원을 자세히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정 집사 어른 정 집사가 울먹였습니다. 아가씨, 3년 전 혼례를 올리러 가시다가 산적에게 납치되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계셨습니까? 초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적들이 저를 인신매매단에 팔았고 여러 곳을 떠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정 집사가 초란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이 흉터 어릴 적 화로에 대인 자국이 아니옵니까? 초란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정 집사가 다시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녀 안쪽에 속금선이 있을 것이요. 재상 대감께서 따님의 안전을 위해 숨겨두신 표식이라오. 비녀를 쪼개어 보니 과연 안쪽에 가느다란 금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 집사가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아가씨를 찾았나이다. 재상 대감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포졸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집사가 복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아가씨를 지켜주었구나. 재상댁의 은인이요. 복칠은 어리둥절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초란이 복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얼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정 집사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아가씨를 도성으로 모시겠나이다. 재상 대감과 상속 문제가 급하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허나 아가씨를 반기지 않을 자들이 있사옵니다. 재산을 노리는 먼 친척들이 가짜 상속녀라 모함할 것이옵니다. 초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칠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정 집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의 신문을 거쳐야 하오. 증인과 증거를 모아야 하나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소. 초란이 복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오. 제가 함께 가겠소. 그의 눈빛이 결연하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동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신분의 문은 열렸으되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가 초란을 데리고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복칠도 그 뒤를 따랐으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가 양반집 아가씨를 구했다니? 저것이 무슨 복이냐? 관하에 도착하자 사또가 초란을 살폈습니다. 비녀와 흉터를 확인하고 정 집사의 증언을 들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상댁의 따님이 맞는 듯하구나. 초란은 눈물을 흘리며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 어른, 이는 거짓이옵니다. 서시댁 마님이 지서 아전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아전은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계집은 도둑이옵니다. 제 집의 옥비녀를 훔쳐 달아난 천한 계집을 어찌 재상댁 따님이라 하십니까? 마님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아전이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이 조사해보니 저 계집은 3년 전 서울 뒷골목에서 술집 일을 하던 천한 기생이라 하옵니다. 재상댁 따님 행세를 하려고 비녀를 훔친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하였습니다. 그대 말이 사실이냐? 초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산적에게 납치되어 거짓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증인이 있사옵니다. 아전이 두 사람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장돌뱅이와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아느냐? 사또가 물으니 장돌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요. 서울 뒷골목 주막에서 일하던 계집이옵니다. 제가 은자 열량에 사서 이곳에 팔았지요. 주막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소이다.
저 계집이 빚을 갚지 못해 팔려간 것이옵니다. 초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저는 그런 곳에. 복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른, 저들이 거짓을 말아오. 사또가 복칠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인은 복칠이라 하옵니다. 초란을 구한.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마을의 바보 복칠이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관아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인은 비록 말은 더드무댔고 거짓은 말하지 않소?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복칠은 당황하였습니다. 증거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란의 얼굴을 보면 천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소. 아전이 코웃음 쳤습니다. 얼굴로 사람을 안다고? 바보의 허튼 소리로구나. 사또가 정 집사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 집사가 땀을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분명 아가씨라 믿사옵니다. 허나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확실한 증인이 없사옵니다. 아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또 어른, 이것을 보시옵소서. 서울 관아에서 보낸 문서인데 재상댁 따님은 3년 전 혼례 가던 길에 산적에게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있사옵니다. 초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살아있소.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 돌아온단 말이냐? 그대는 죽은 자를 사칭한 죄로. 복칠이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시오. 소인이 증거를 찾아오겠소. 그는 관아를 뛰쳐나갔습니다. 서시댁으로 달려가 소 우리를 뒤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머슴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보야, 어딜 가느냐? 내가 무슨 증거를 찾겠다고? 한 머슴이 복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복칠이 땅바닥에 쓰러지자 머슴들이 비웃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소여물도 제대로 못 주고 술에도 뒤집어 놓은 주제에 무슨 증인이 되겠느냐? 복칠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졌으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흩날렸습니다. 복칠은 빈손으로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초라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어 앉아 있었고 서씨마님과 아전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복칠이 들어서자 초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란의 눈에는 절망이, 복칠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칠이 초란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하늘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오. 사또가 나무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노라. 관아 안이 숨죽였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천둥이 울렸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억울함 속에 묻힐 것인가.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은 채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사또가 나무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니 이 여인을 사칭죄로 그때 복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시오. 관아 안 사람들이 복칠을 보았습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느냐? 복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소우리에 무언가 있을 것이오. 복칠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초란이 서시댁에 처음 왔을 때
한밤중에 소 우리 구석에 무언가를 숨기던 모습을.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으나 지금 생각하니 중요한 물건일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소인이 다녀오겠소. 복칠이 관아를 뛰쳐나갔습니다.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도망치는구나. 하나 정 집사가 말했습니다. 저자를 믿어봅시다. 복칠은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서시댁에 도착하여 소 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들이 놀라 울음소리를 냈으나 복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마른 여물 더미를 헤치니 낡은 보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다. 복칠은 보퉁이를 품에 안고 다시 관아로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복칠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가 돌아왔다. 복칠은 사또 앞에 보퉁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어른, 이것을 보시옵소서. 보퉁이를 풀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편지였고 하나는 탄생표였습니다. 사또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씨, 이 유모가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산적들이 우리를 덮쳤을 때 아가씨만은 살리고자 인신매매단에게 넘겼사옵니다. 이 편지와 탄생표를 꼭 간직하시어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시길 유모 박씨 올림.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탄생표를 살피니 재상 20의 외손녀 초란 정월 보름 인시 출생이라 적혀 있었고 재상댁의 도장이 선명하였습니다. 정 집사가 탄생표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진짜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만든 탄생표이옵니다. 초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전이 아직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어찌 증거가 되오? 훔쳐서 만든 것일 수도. 복칠이 다시 보퉁이를 뒤지더니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소. 사또가 받아보니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씨 마님, 옥비녀 하나, 은자 30냥이라 적혀 있었고 날짜는 초란이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서씨 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잃어버렸다던 옥비녀를 전당포에 맡긴 것이 아니냐? 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비녀를 판 것을 숨기고 저 불쌍한 계집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구나. 복칠이 일어서서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더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처럼 또렷하고 힘차게 말하였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은 평생 바보라 불렸으되 한 가지는 압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어찌 이리 함부로 대합니까? 초라는 억울하옵니다.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는 세상이 잘못이옵니다. 복칠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또도 깊이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니라. 사또가 나무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서씨 마님과 아전은 거짓 증언과 무고죄로 곤장 50대를 치고 그 재산으로 초란에게 배상케 하라. 그리고 초란은 재상댁의 따님이 분명하니 즉시 도성으로 모시도록 하라. 관아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포졸들이 서씨 마님과 아전을 끌어냈고 장돌뱅이와 주막주인도 공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초란이 복칠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칠 고맙소. 복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정 집사가 복칠에게 깊이 절하였습니다. 그대는 재상댁의 은인이요.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소. 복칠은 고개를 저었으나 가슴속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햇살이 관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도성에서 화려한 가마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재상 대감이 직접 딸을 맞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초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정말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초란도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재상 대감은 복치를 불러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딸을 영영 잃을 뻔하였소. 무엇을 원하든 들어주겠소. 복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재상이 웃었습니다. 그 마음씨가 기특하구나. 하나 은혜를 갚지 못하면 이 늙은이가 편히 잠들지 못하니 부디 받아주시게. 그리하여 재상은 복칠에게 논 5마지기와 은자 100냥을 하사하였습니다. 초란이 아버지께 청하였습니다. 아버지, 복칠을 도성으로 모시고 각 큰 벼슬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상이 복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뜻은 어떠한가? 복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였습니다. 고맙사옵니다만 소인은 이곳이 좋사옵니다. 소와 말을 돌보며 평범히 사는 것이 소인의 바람이옵니다. 재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지녔구나. 그럼 이 땅에서 편히 살도록 하게. 초란은 아쉬워하였으나 복칠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초란이 도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초란이 복칠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칠, 이것을 받아주시겠소? 보자기를 풀자 금빛 비녀 한 짝이 나왔습니다. 초란은 비녀 끝에 작은 고리를 달아 복칠에게 건넸습니다. 이 비녀는 원래 한 쌍이었사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하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요. 한 짝은 제가 간직하고 한 짝은 복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리를 가끈에 달아주십시오. 복칠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일이 귀한 것을 초란이 복칠의 손에 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니 이것으로도 부족하옵니다. 이 비녀를 보시며 이 인연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칠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빛의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고맙소, 평생 간직하겠소.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란이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복칠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절하였습니다. 복칠, 그대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상댁을 찾아주십시오. 복칠도 절하며 답하였습니다. 평안히 가시옵소서. 행복하게 사시길.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초란은 발을 내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멀어져 점이 될 때까지 복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칠은 재상이 준 땅에 작은 집을 짓고 소와 말을 키우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칠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지 하며 존경하였습니다. 복칠은 가끈에 금빛 비녀 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해가 비치면 반짝이는 그것을 보며 초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화려한 행렬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재상댁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초란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가득 실어왔습니다. 아가씨께서 복칠 어른을 늘 기억하신다 하며 비단과 곡식을 전하였습니다. 복칠은 그것들을 받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소. 그리하여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함경도 산골의 바보라 불리던 머슴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씨가 금빛 비녀보다 더 귀하였다 하고 사람의 복은 하늘이 내리되 그것을 꽃피우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었다 하고 복칠은 평생 소와 말을 돌보며 살았으되 그의 이름은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복칠은 가끈의 금빛 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하였습니다. 초란이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고요히 웃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던 복칠의 삶은 비록 세상에선 바보라 불렸으나 마음만은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초란을 통해 인간이 가진 존엄과 연민의 가치를 일깨웠고 초란은 복칠을 통해 신분과 재산보다 진정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금빛 비녀는 결국 재산의 상징이 아니라 진심의 증표였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세상의 정의와 선함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복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 억울한 일을 감싸는 용기, 그리고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그것이 복칠이 남긴 진짜 유산이자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